자, 잘 쉬고 왔죠? 두 번째 이야기. 또 굉장히 큰 주제인데, 사회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공산주의죠. 근데 이제, 옛날에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부터 레프트, 그냥 이렇게 좌파의 역사, 혹은 급진주의 역사,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극우파적 흐름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주류적 경향이 되기도 힘들 뿐더러, 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뻔하잖아요. 이게 길게 가기 힘들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사실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극우파적 경향이라는 것은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가 잘 관리해야 되는 영역, 없어지진 않거든요. 이라면 좌파의 역사, 급진주의 역사는 과거에는 주로 이제 경제적 문제,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급 해방의 문제에 천착했다라면 최근에 와서는 그 경향은 굉장히 약해졌거나 아니면 사회 민주주의적인 요소로 전환됐거나 했죠. 아니면 최근에 와서 뭐 인권이라든지 페미니즘 같은 새로운 주제랑 결부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급진주의로 좀 변모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여전히 유효한 측면은 우파가 주도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사회주의는 크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나눠지기도 하고 붙여지기도 하고 섞여 쓰기도 해요. 정확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사회주의냐, 뭐가 공산주의냐, 이게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학자마다 그때 시기에 따라서 또 그 집단에 따라서 이 용어는 뒤죽박죽 좀 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이제 통상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굳이 설명을 하면, 통상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쓸 땐 좀 사상적이고 이념적이거나 이상적이거나 이런 용어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고매한 이상, 혹은 이제 좀 사상적인 견지로 쓸 때 좀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현실 공산주의 국가들, 소련, 레닌을 중심으로 한 현실 공산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좀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아나키즘 같은 경우는 현실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더 급진적으로 나갔던 계열이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그래서 그냥 사회주의라는 단어로 다 뭉뚱그려 쓸 수도 있지만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공산주의 얘기할 때 또 주로 경제적 용어 얘기할 때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또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이거나 이념적으로 얘기할 때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한다라면, 그러니까 좀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현실 공산주의 국가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 거고, 아나키즘은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사람들을 또 아나키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또 아나키즘을 제가 쭉 얘기하고 나면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아나키즘은 되게 신자유주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시계를 또 안 맞춰놨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좀 바라보기에 입장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그렇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약간 또 이왕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본다면 온정주의, 급진주의, 저항주의 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온정주의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굉장히 비판받고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정주의 뭐냐면 말 그대로 동정심이죠. 월드 비전, Save the Children, Good Neighbors.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돈을 기부해서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근데 마르크스는 온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온정주의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와 이 어떤 자유주의 보수 우파들의 세계를 고착화 유지시키는 형태다라고 많이 비판했었죠. 왜냐면 이런 온정주의적 태도가 계급 모순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혁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온정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그런 기부행위, 그리고 직접적인 인간의 동정심, 종교개혁 활동, 또 사회복지적인 요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진주의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급진적 사고와 중도적 사고에서 왔다 갔다 해요. 무엇이 정확하게 올바른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간에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거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중도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생각도 옳지만 상대 생각도 옳고, 그 양자 가운데서 타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폭력적이고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본질적인 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타협?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기득권을 놓겠어? 결국 근본적인 변화가 존재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어? 이 급진주의적 태도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급진주의는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급진주의와 중도파 사이에서는 양자가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있고 너무나 명쾌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게, 평화적 태도 속에서 급진적 이상을 달성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죠. 지금보다 옛날에 사회민주당, 독일의 사민당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 생각도 잘 안 되죠. 뭐 여튼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저항주의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저항하는 태도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 것이냐? 소련처럼 이제 그 탁월한 혁명가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조직화가 되고, 그 결집된 힘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냐, 파업이나 총파업 같은 것들. 아니, 중국처럼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조직화가 되고, 농민들이 끊임없이 저항하는 걸 통해서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리냐,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냐, 뭐 이런 투쟁의 방법론이 좀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 말, 사회주의는 성공 가능한가? 이건 뭐 어느 정도는 판별이 났죠. 실패했다라는 거. 현실 공산주의 국가는 실패합니다. 계급제를 없애고 당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등한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모두가 열심히 하향 평준화를 향해 달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렇다 한편에서는 관료들이나 당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권력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사회주의는 무용한가?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사회주의가 제기했었던 문제제기는 여전하거든요. 여전하죠. 여전한 게 뭐예요? 여전히 경제적 기득권에 의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은 실질적인 신분제가 존재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생존한다는 것은 언제나 좀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떠오르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성공 가능한가? 라고 봤었을 때,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무너졌지만, 물론 중국이나 뭐 북한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구석도 있고, 근데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여전한 문제들, 경제적인 지배관계의 문제, 계급의 모순, 또 이제 이걸 넓은 영역을 봤었을 때 최근에 나오는 인권의 문제, 뭐 젠더 감수성, 이런 것들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참 대안인 듯 보이지만 대안 아닌 것이, 대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안인 것이,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 속에서 여전히 진보적이거나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논리학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는 대안인가? 여기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학기에 진행될 헌법과 한국현대사 수업을 들으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이걸 했었었는데 헌법과 한국현대사에서 이 얘기를 좀 다루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전체 커리큘럼상 시간상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사회민주주의 얘기는 해드리도록 하긴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 이상을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뤄내겠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장 강력한 모델이죠.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혹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 국가들의 모델이죠. 그러나 뭐 그것이 뭐 완전한 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단계로 본다라면
괜찮죠. 괜찮죠. 우리나라 같이 발전된 민주주의와 높은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 입장에서는 참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는 대다수의 국가들,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있어서 이 서양인들이 보여줬었던 이 역사 이야기가 얼만큼의 의미가 되고 작동이 될까에 대해서 또 요즘 좀 고민도 있고. 근데 거기까지 가버리면 너무 고민이 커지니까, 그건 뭐 나중에 별도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민주주의는 현재까지는 여전히 유력한 이야기이긴 하죠. 유력한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되냐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문제고. 자, 혁명 이후? 이게 뭔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영화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을 제가 갖고 왔고요. 혁명 이후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몇 가지 전통이 생겨요. 일단 민주주의적 전통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냥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 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통용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대중지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민, 시민들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제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인 제도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수단 중에 한 방법인 거죠. 무조건 그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이 얘기는 우리가 경험해 본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참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중국도 뭐 인민민주주의 이런 말 쓰잖아요. 어쨌건 보면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여러 전통이 생겨나는데, 그 첫째 민주주의적 유산이 생기게 됩니다. 국왕의 거부권이 없어지고 선출에 의한 사법부가 만들어지고, 입법부는 한 종류만 있고, 그리고 입법부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고, 민병대는 이제 말 그대로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조직될 수 있고, 교권 반대, 종교는 사적 영역에 머물러야 되고, 누진세, 세금 제도를 잘 운영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해야 되고, 뭐 이런 전통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전통은 말 그대로 우파들이 운영되는 자유세계의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자유주의 세계에. 그러니까 개인이 중심이 되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민주주의적 전통,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의 대답을 도출해보자라는 방식들이죠. 근데 이걸 다 해도 뜻대로 잘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잡다한 전통 두 번째는 자치주의입니다. 이 사람 루소죠. 루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죠. 모든 영국 사람들은 투표 당일날만 자유민이 된다. 평소에는 노예로 지내다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라고 착각하지만 실제 정치적 권력 자체는 투표하는 날에 그 투표행위밖에 없다는 거죠.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혹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저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지역 유지들 혹은 기득권층들 위주로 뭐 국정 운영하다가 많이 얻어터지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루소는 이 영국식 민주주의 한계를 비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루소적 전통, 루소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치주의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똑같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걸로 끝나죠. 우리가 직접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루소 같은 경우는 자치주의를 얘기하면서 독립소농경제,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경제체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을 단위로 각자가 자기 마을을 잘 꾸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봉건제를 넘어서서 지방자치로, 길드에서 노동조합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주가 지배하는 지방이 아니라 그 지역 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지방자치, 길드, 고위급 돈 많은 상인들에 의해서 위계화된 어떤 그런 경제조합이 아니라 수평적인 노동조합의 모습으로 가는, 뭐 이런 방향성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방향성이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큰 과제로 다뤄지진 않지만, 여튼간에 지방자치제라든지, 그리고 뭐죠?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과 축으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진행하고, 문제점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찌됐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다음에 많이 바뀐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는 것은 대부분 다
어떤 그런 그 투표권을 통해서 작은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그 지도자들이 지역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건데, 실제 이제 루소가 얘기했던 지방자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는 그런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일본의 여러 현들, 일본에 가면 생각보다 지방자치가 잘 운영되거든요. 원래 봉건제하던 나라여서. 그리고 스위스, 사실 미국도 그렇고, 등등등의 이 지방자치제의 중요성 같은 것들.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인데, 조합운동. 그러니까 이건 직능별 연대인 거죠. 노동자들의 연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노동자 연합, 뭐 덤프 연대, 화물 연대, 덤프 연대가 아니라 그 전체 단위로서 또 노동조합,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큰 단위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직능별로 조직체를 구성하고 그 직능이 연대가 돼서 하나의 대단위의 구성을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루소가 많이 얘기했고, 그 루소의 사상 속에서 현재까지 이제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블랑키주의는 뭐 간단히 넘어가면 이제 행동하는 엘리트, 소수의 혁명가. 그러니까 소수, 결국 역사를 바꾸는 건 소수고, 그 소수가 창의적이고 혁명적 활동을 통해서 인민의 삶을 혁혁하게 바꿔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태도죠. 그걸 블랑키주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행동하는 엘리트들입니다. 소수혁명가들이고, 이들은 이제 전복과 테러리즘, 그러니까 뭔가를 뒤집고 부시고 타격을 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소수의 리더들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 블랑키주의가 레닌이나 마오쩌둥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극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웅을 숭배하는 거죠. 나폴레옹 같은 특정한 영웅이 나와서 영웅에 의해서 사회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모습들이라 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잡다한 전통 4,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중에 하나 뭐냐? 몽상적 사회주의입니다. 이상적 사회주의인 거죠. 이상사회예요. 뒤에 그림 보면 막 뭔가 이상적이잖아요.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데 상상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 프리에가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모두가 도덕적으로 다 훌륭한 사람들만 사는 사회라든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오는 것처럼, 혹은 뭐 캄파넬라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런 어떤 그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경제 구조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든지, 남녀가 완전하게 평등하다라든지, 성적으로 완벽한 자유가 보장된다라든지, 결혼이 소멸된다라든지, 어떤 이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그랬으면 하는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부활 세상을 이끌어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종교적 구원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한 이상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이때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요즘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한숨 푹푹 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상을 향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어떤 여러 전통들, 그러니까 절차적이고 제도화된 정치적 민주주의 전통과 어떤 그런 그 자치라는 가치 속에서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조합운동 같은 것들, 그리고 한편에선 비상한 천재의 비상한 행동 같은 것들, 또 몽상적이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고. 잠깐만. 얘기하다 지금 제 말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넘겼어요. 자, 근데 이제 저기 보면 진정한 적은 자유주의적 전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문제점의 시작점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신분제를 해체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뒤에 보시면 저 사람들이 재벌들이에요. 실제 재벌들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이 자유주의적 전통,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투표권과 민주주의 절차를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의 자유를 인정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해놨더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어떤 대자본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새로운 계급제의 사회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뭐 비슷한 얘기 계속하고 있어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앞에서 다뤘듯이 파시즘적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했었죠. 이거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무너지게 되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좌파운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좌파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회주의 운동인데 오늘 이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일정 정도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르크스가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죠. 해결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 독일 이데올로기 뭐 등등등의 단편선들이 많아요. 자본론이나 두꺼운 책들도 있고.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마르크스의 글을 일부러 인용하는 건 이들이 어떤 식의 극단적 태도를 갖게 됐는가가 딱 드러나요. 비판은 해부용 칼이 아니라 하나의 무기이다. 비판의 대상은 비판적 논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절멸시키고자 하는 적이다. 번역이 그지 같죠.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학자들은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개선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얘기한 다음에 대충 나아가겠지. 돌팔이 의사가 돌팔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암을 환부 끝에서부터 도려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비상한 행동을 위해서 지식이 활용돼야 된다는 거죠. 독일의 상태는 결코 사유할 만한 객체들이 아니라 경멸할 만한 또한 경멸받고 있는 실존태이다. 비판 자체는 그 대상과 자기 자신 사이의 화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비판과 이 대상의 사이는 끝장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은 더 이상 자기 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수단으로서 나타날 뿐이다. 비판의 본질적 파토스는 분노이며 비판의 본질적 작업은 탄핵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철학적 비판이라는 것은 투쟁이라는 걸로 귀결이 나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싸우고 이 기득권층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도달점이지 애매하고 애처롭게 활동하는 거 이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이어지고 있네. 이거 뭐 굳이 다 읽을까 했는데 유일하게 실천적으로 가능한 독일 해방은 인간은 인간의 최고의 존재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이론의 관점 위에서의 해방이다. 독일에 있어서 중세로부터의 해방은 동시에 중세의 부분적 극복으로부터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모든 종류의 노예 상태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어떤 종류의 노예 상태도 타파할 수 없다. 근본적 독일은 근본에서부터 혁명하지 않고서는 혁명할 수가 없다. 독일인의 해방은 인간의 해방이다. 이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요. 그 심장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지향 없이 철학은 자기를 실현할 수 없으며 철학의 실현 없이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을 지향할 수 없다. 번역이 너무 그지 같아서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이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요. 그 심장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일단 철학, 지성의 날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의 날카로움. 이건 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젊은 지성들한테 묻는 질문.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비웃을 텐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 때는 명확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대학을 갔기 때문에 무관한 세대이긴 하지만 80년대 때는 전두환 정권을 타도하는 것을 선으로 봤거든요. 왜냐면 전두환 정권은 미제 파쇼 집단, 그러니까 미제국주의의 하수인이자 국가를 주도하는 파쇼들 뭐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규정을 했고 그들을 타도하면 그날이 오면 해방이 온다고 본 거죠. 지금 그 논리는 먹혀들지 않죠.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에 무엇을 마르크스적으로 얘기하면 타파해야지만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인가? 타파? 부시는 것? 뭐 꼭 부시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마르크스는 그 해방의 주체로서, 그러니까 철학은 내가 내지만 그걸 이루어가는 사람들, 프롤레타리아트들, 공장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 멋있게 써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튼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에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사관을 설명할 때 나왔던 얘기가 좀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데 첫째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을 무기로 씁니다. 지금도 보시면 정치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만 전문가들 그룹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 그룹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로 죄송해요. 제가 지금 탄산수를 마셨다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내적인 곤란함 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경제학자나 정치학자, 사회과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경제 위기다. 새로운 방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주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정책적 제안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즉 마르크스는 더 이상 신학이나 신을 향한 믿음이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고 온건한 어떤 민주주의적 절차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변동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정치와 경제의 근본적 변화상을 추구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해요. 즉 우리는 이미 이 사상이 실패한 부분도 많고 이 사상의 요소에서 지금과 너무 안 맞는 부분도 많고
또 오늘 우리의 사회적 현실과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사상을 똑같이 재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결국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정치와 경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의해서 변동되고 운영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그것들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도출하지 못하는 한 역사는 성장 발전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어떤 태도들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변증법적 유물론. 이거 뭐냐? 이제 헤겔이 했던 얘기인데, 지금 철학 수업 제가 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나중에 제가 책 하나 쓸까도 생각 중이에요. 철학의 역사. 역사라는 단어 쓰면 모든 얘기는 다 쓸 수 있거든요.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 헤겔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반합의 원리. 신명화는 A라는 여자를 좋아한다. A라는 여자는 신명화를 좋아한다. 그리고 A와 신명화는 결혼했다. 정이 신명환이 A라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 반이 A라는 여자가 신명환을 좋아하는 거. 이 양자 사이에서 결론 합의 도출했죠. 그럼 합의 도출해서 가정을 이루거죠. 지금 저희 집안 논리 하는 거야. 둘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계속 정반합의 과정을 가는 거죠.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신명환은 A를 좋아했는데 A는 신명환을 싫어해서 신명환은 B라는 여자랑 결혼했고 B라는 여자랑 사이가 나쁜 상태에서 나쁘게 얘기하기 싫다. 여튼 이런 식으로 역사라는 건 끊임없이 정반합의 과정이라는 거죠. A라는 현실이 있고 A에 반대되는 현실이 있어서 사실 이게 반제거든, 안티테제거든요. 반대에 반대. 그래서 A와 B가 충돌하면서 C라는 발전적 대안을 내는 거죠. 변증법적 유물론은 그런 변증법적 과정이 헤겔은 철학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고 인류라는 것은 무궁한 영광을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추상적 언어로 표현했다면 마르크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물질 속에서, 야당과 여당의 갈등 속에서 대안이 도출되고 자본주의와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개혁 의지가 충돌돼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유물론적 변증법이죠. 현실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의 역사라는 것이 새로운 끊임없는 변화를 도출해서 그 새로운 변화가 또 다른 출발점이 돼서 그 출발점이 또 다른 변화를 이끄는 그 역사적 노정 위에 있다. 즉 이걸 또 다른 말로 사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마르크스의 생각에서 굉장히 본질적이고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유물론적 사고, 세상은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물질의 끊임없는 부단한 상호작용의 결과인데 그 끊임없는 부단한 상호작용의 결과가 변증법적 과정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A라는 태제와 그 A를 반대하는 안티태제가 있고 A와 B의 즉 태제와 안티태제의 충돌 사이에서 C라는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데 도출되자마자 이 C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라는 이 과정성, 이 과정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과학의 아버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마르크스주의적 서적은 좀 탐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철학 시간이면 마르크스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역사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뭐 마르크스주의에 따른 철학까지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마르크스가 발견한 부분을 가게 되면 자본주의의 모순과 프롤레타리의 위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뭐냐, 자본주의의 모순이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공황을 발생시켜요. 공황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봐봐요. 우리가 자본주의 공부했잖아요. 생산력이 축적되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진 것을 팔아야 될 시장이 필요해져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걸 염두에 두면 상업혁명은 제국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산업혁명도 제국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국주의는 어떤 모습이 생기죠?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즉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과거 인류사에선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의 추동점인 건 맞는데 그러한 힘이 결국은 굉장한 파행적 모순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 엄청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이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본주의화가 됐잖아요. 문화상품이 됐든 음악이 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요소 중에 자본주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라든지 그리고 인간 존재 가치의 소멸이라든지 엄청난 파행적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 모순의 또 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논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만 그 변화의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모순과 파행점을 드러내는 측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모순과 파행을 그 부분만 뜯어고치게 되면 이건 그냥 우파적 논리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런 모순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생각은 그 모순이 점점점 자본주의의 자급파괴적 현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피해보는 계층은 당연히 프롤레타리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들은 저항해서, 폭력적 저항을 통해서 이 체제를 붕괴시키자, 이 논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후반은 저는 별로 그렇게 썩 동감하진 않는데. 여튼 자본주의의 모순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위기가 있죠. 프롤레타리아의 위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위기인 거죠. 지금 우리는 공장 노동자는 아니지만, 모든 노동자잖아요. 노동자는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존재인데, 기업가나 시장에서는 우리의 월급을 깎아주거나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월급을 제공하지 않죠. 거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 사실 근데 마르크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충분히 자본은 언제나 노동 유연화, 고용시장 불안을 유도하고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 좋게 만들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르크스의 비유를 그대로 빌리면 노예는 한 번 팔면 인생이 끝나지만 노동자는 매일 매순간 자기 자신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현실들. 끊임없는 불안성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자본주의에서 이 개인의 위기. 이 사람이 겪어야 되는 굉장히 큰 고통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마르크스가 조직화 정도를 얘기했지 구체적인 것까지 도달하지 못해야 되는데, 여튼 뭐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도 저도 이제 한때 세게 이제 이 사장을 공부하던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면 지금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것도 있고, 자본주의를 너무 경이 본 것도 있고, 여러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적인 지적 경향을 공부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파시즘 같은 것도 공부해보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무논리와 혐오와 감정의 논리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상적 특징을 지녀요. 이건 뭐 넘어가고, 이 얘기는 비슷한 얘기여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생각으로 빨려들게 돼요. 그래서 뭐 노동 주체성, 우리 노동자들이 모든 노동을 통제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이 돼야 된다. 사유재산도 궁극적으로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아득해졌죠. 왜냐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나는 참견과 관심 받고 싶지 않고 나 혼자 혹은 나와 마음 맞는 사람끼리 행복하고 싶고, 이런 걸로 되게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건 이제 너무 먼 얘기여서 어차피 제가 얘기해봤자 감이 안 올 거예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이제 아나키즘은 뭐냐면, 이제 항상 고민하다 결국은 못 시키고 마는데,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고 그걸로 뭐 아무튼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동물농장이 이 조지 오웰이라는 아나키스트가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쓴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 동물농장이라는 농장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고 동물들의 세계가 되죠. 돼지 2마리가 지도자인데 한 돼지는 일찍 쫓겨나요.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자본가였고 자본가들을 쫓아낸 상태에서 노동자들끼리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2마리였어요. 거기 이제 부엉이 나오죠. 부엉이 마르크스고, 부엉이 일찍 죽어요. 한 돼지는 스탈린이고 한 돼지는 트로츠키예요.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밀어내버리죠. 스탈린 독재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가 어떻게 파멸적으로 가는지를 묘사한 책인 거죠. 흥미로운 것은, 공산주의를 비판한 것은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비판되어 있지만 같은 급진주의 내에서 아나키스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로부터의 해방, 모든 조직의 해체, 그러므로 진정한 완전한 해방. 즉, 이 사람들이 보기엔 마르크스는 너무나 경제 결정론자인 거예요. 다 경제로만 보는 거예요. 경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 질서, 아버지의 지배, 국가의 지배, 엄마의 지배, 남성의 지배, 엄마의 지배 빼자,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떤 권위에서든지 해방이 될 필요가 있고 모두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조직을 만드는 순간 새로운 권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서 이 체제를 해체할래? 테러리즘, 개인적 자발적 힘, 뭔가 이게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태를 통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쯤 되면 이게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나 극단적 상대주의처럼 보여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사실은 신자유주의 같은 것이 가장 좀 보수파의 보수적 생각인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희한하게 맞아들어요. 여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아나키즘의 영향은 되게 다양한데,
개인적 아나키즘도 있고 폭력적 아나키즘도 있어요. 바쿠닌 같은 경우가 폭력적 아나키즘이죠. 그래서 바쿠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폭력적인 저항을 통해서, 즉 테러나 공장 파괴 같은 걸 통해서 자본가 세력들을 위축시켜야 된다는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상호부조론, 크로포트킨인데, 크로포트킨 같은 사람들은 상호부조론을 통해서 새로운 이상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수평화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요. 여튼 간에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보여줄 수 있는 오류들, 즉 너무나 지나치게 경제 결정론적인 태도, 그리고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조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권위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이 아나키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대주의자들과 거의 비슷한 생각과 또 유사해요. 그리고 이 사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봐봐요. 조직이 없이 뭘 해요? 지지자가 있고 조직이 있어야지 운동도 하고 돈도 모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상 속에서 봤을 때 조직이 있으면 위기가 생기고 지도자 위주로 모든 게 다 꾸려간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 급진주의 딜레마.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해결되지 않는 걸 갖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조직을 만들고 지도자가 노동자들을 주도하면서 폭력적 도전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부순다라고 얘기하면, 아나키스트들은 그 조직을 통해서 니들은 언젠가 타락할 거야. 결국 뭐 자본가들을 몰아내지만 혁명가들이 이제 당 관료가 되는 거고, 당 관료가 인민들을 지배할 거야.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반대편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니들처럼 조직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아나키스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사라져 버리게 됐고. 이런 딜레마. 근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쯤 돼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친구들 중에 어떤 애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선생님 말 듣다 보니까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겁니까? 그쵸. 뭐 과거 역사를 통해서 무슨 새로운 대안이 그대로 도출되겠어요. 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오늘 우리의 시대성 속에서 우리에 맞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작은 거든 큰 거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어떤 그런 진짜 허무주의에 빠지자고 이런 얘기의 장단점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 별것도 없으면서 작은 확신을 갖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상적 모험주의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386 세대를 끝으로.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적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한계를 갖고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 속에서 가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한계와 무모 속에서 하나의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면서 또 급진주의 역사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양명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바뀌어왔고, 또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숱한 오류 속에서 파시즘이라는 행태를 통해서 인류가 이 길 가면 안 되는구나를 또 확인할 수도 있었고, 사회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적 이상세계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수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태도, 남성의 위계,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교정돼 왔기 때문에 혹이나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러나 제가 이렇게 좀 최대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책 한 권 읽고 특정한 어떤 이념의 경도가 돼서 지금도 그냥 뭐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다시 마르크스다라든지, 혹은 뭐 최근에 유행하는 사소에 딱 빠져서 그냥 그 어떤 이렇게 미국에 뜨는 어떤 사상가, 뭐 유럽에 뜨는 한 사상가의 사상을 그대로 베껴온 다음에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런 건 이미 8, 90년대 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꼰대 돼요. 대표적인 게 역사계를 오염시키는 세력 중 하나가 뉴라이트라고 있잖아요. 뉴라이트가 얼마나 극단주의자들이고 극좌파들이었는데요. 그때는 극단적이고 극좌파적인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가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북한이 엉망이야. 확 바뀌어서 또 이제 무조건 또 이해찬론자가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중도파가 되자, 상대주의자가 되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나라도 책임있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어떤 맥락과 어떤 위치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시간과 반대파와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지적 빈곤의 시대, 이상의 부재의 시대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뭐 이렇게 살면 사는 건데, 보다 나은 삶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라면 좀 이상주의적 태도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가 가졌던 실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떤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방향을 좀 설계하면서 그 방향의 장단점과 한계를 알되 끊임없는 추동력을 통해서 뭐 하나라도 바꿔놓고 세상 갈 수 있는 뭐 그런 희망의 이야기들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학문은 결국 이상주의거든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우리가 왜 대학을 왔는가? 결국은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이야기, 더 참된 사람,
또 참된 공동체 뭐 이런 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오늘날 대학 사회가 그렇지 않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세상이 돼서 답답하긴 한데 여튼간에 원래 학문은 그런 거라는 거. 그리고 좀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상주의적 태도랑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도 있어요. 분위기 보완이 좀 그렇지만 나는 이상주의자인데 길을 못 펴는 시대잖아요. 원래 이상주의자는 역사의 소수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 소수가 세상을 바꾸죠. 이렇게 말하다 보면 또 제가 너무 아나키스트적인 발언한 건가요? 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와선 현실 공산주의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현실 공산주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전체주의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